중종 32년 서울 한양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조광조가 능주로 유배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운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묘사화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사림과 훈구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이미 노쇠했고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 경원대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 그리고 장경왕후 소생의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긴장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바로 그 시기 한양 장학원 근처의 기방에서 한 여인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난정,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명종실록과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은 중인 계층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기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동잡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아버지는 사역원의 하급 역관이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홀로 딸을 키우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결국 딸을 기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인 계층의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첩이 되거나 기생이 되거나 혹은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가거나. 정난정의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믿고 기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난정이 기적에 오른 것은 15살 무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용제총화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래와 춤은 기본이었고 거문고와 가야금 연주에도 능했으며 특히 시와 글씨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당시 장학원의 교습 기생이었던 노기생의 증언이 기녀총화에 전해지는데 정난정은 한번 보고 듣기만 하면 모두 익혔으니 그 영특함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이 진정으로 뛰어났던 것은 예술적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 권시팔에는 정난정은 용모가 절색이었을 뿐 아니라 언변이 교묘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어 사대부들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모두 감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의 기생들 사이에서도 정난정의 총명함은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연회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하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에 참석한 양반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성정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했으면 때로는 적절한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명문가 출신이 아닌 그녀가 이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고 기생은 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생은 양반 사회에서 결코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면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과감하게 움직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중종 35년 무렵 정난정은 이미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20이 간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를 찾는 양반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녀총화에는 당시 정난정을 두고 한양의 연회에 정난정이 없으면 그 연회는 빛을 잃는다는 말이 유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함부로 연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함부로 몸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양반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무렵 정난정은 조정의 권력 구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회에 참석할 때마다 귀를 기울인 것은 풍류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어느 파벌이 힘을 얻고 있는지,
어떤 인물이 앞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한 선비가 정난정에 대해 쓴 글이 전해지는데 정난정은 기생이로 돼 범상한 기생이 아니니 그 지혜가 남자 못지않고 그 야심이 하늘을 찌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난정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온 것은 중종 37년 봄이었습니다. 윤원영, 당시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었고 조정에서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윤원영은 외모가 준수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나 성품이 음험하고 권세를 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을 처음 본 순간 그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중종 38년 봄 윤원영이 한양으로 상경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업무차 한양에 머물며 조정의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한 고위 관료가 베푼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그 연회에는 한양의 명기들이 대거 초청되었고 정난정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북촌의 한 큰 저택이었고 봄날의 따스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했고 연못에는 연꽃잎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시를 읽을 때 좌중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읽은 시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였는데 권력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나니 지혜로운 자는 그 흐름을 읽고 배를 띄운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원영은 그 순간 정난정을 주시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윤원영은 다른 관료들과 함께 조정의 인사 문제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조판서 자리가 비어 있었고 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정난정은 술잔을 따르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조판서 이기 대감의 성정을 잘 아시는지요? 좌중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일개기생이 감히 조정의 고위 관직에 대해 입을 여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윤원영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정난정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기생이라 벼슬아치들의 연회에 자주 참석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기 대감께서는 겉으로는 청렴하고 사림을 표방하시나 실은 권세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그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돌리시는 재주가 있다고 하옵니다. 윤원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난정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기는 겉으로는 살인파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인파인 척하는 것은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기는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개기생이 이런 정치적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윤원영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것까지 아느냐? 소첩은 비록 천한 기생이오나 귀와 눈만큼은 밝게 가지고 있사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며 행동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이후 윤원영은 정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도 물론 매력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통찰력과 지혜였습니다. 윤원영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고위 관료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정의 실권을 쥐고 싶었고 자신의 누이인 문정왕후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정난정은 바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원영은 정난정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돕는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정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평생 천민으로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대감을 도와 대감께서 권력을 얻으신다면 소첩도 그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윤원영은 그녀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원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 39년 가을 윤원영은 정난정을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이 소식이 한양에 퍼지자 사대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윤대감께서 기생을 첩으로 삼으시다니 가문의 채통이 무너진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윤원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난정은 단순한 애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였고 권력을 향한 여정의 동료였습니다. 정난정 역시 이제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 권력자의 연인이 되었고 곧 조정의 실세로 떠오를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윤원영의 저택으로 들어간 그날 밤 한양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정난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중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던 그해 정난정은 30살이었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기록을 보면 조정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임금 그리고 수렴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 바로 그 순간 윤원형과 정난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난정은 이제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권력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 권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생에서 권력의 여인으로. 정난정의 비극적인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종 2년 봄 경복궁 근처 북촌에 자리한 윤원영의 저택은 이제 조선 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2년 3월 기사에 따르면 조정의 인사가 모두 윤원영의 집에서 결정되니 대간들이 이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가운데 그녀의 친동생인 윤원영은 사실상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택의 안채가 아닌 사랑채 옆 작은 별당에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거처하는 별당은 윤원영의 본가와는 별도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 권 18의 기록을 보면 정난정의 별당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귀한 가구와 서화로 꾸며져 있어 마치 작은 궁궐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윤원영은 정난정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총애의 표시만은 아니었습니다. 윤원영은 정난정이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이제 단순한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모든 정치적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윤원영이 조정에 나가기 전 정난정의 별당을 들렀고 두 사람은 그날의 조정 일정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녁에 윤원영이 돌아오면 정난정은 그날 수집한 각종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했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윤원영의 저택을 방문했던 한 문객의 증언이 실려 있습니다. 윤대감께서 정난정을 대하실 때는 마치 책사를 대하듯 하셨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그녀와 상의하셨다. 정난정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윤원영의 총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녀가 구축한 정교하고 광범위한 정보망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기생 시절부터 쌓아온 인맥을 정치적 자산으로 완벽하게 전환시켰습니다. 그녀의 정보망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궁중정보망이었습니다. 명종실록 3년 기록에 따르면 문정왕 후에 신임을 받던 상궁 정씨와 정난정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난정은 이 상궁을 통해 대왕 데뷔 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정왕 후가 어떤 신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궁중에서 어떤 소문이 도는지, 어느 상궁이 세력을 얻고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상궁 정씨를 통해 정난정에게 전달되었고 정난정은 이를 다시 윤원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정난정이 궁중의 일까지 간섭하니 내명부의 상궁들도 그녀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의 궁중 정보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녀들과도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정난정의 별당에서는 궁녀 출신의 여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정난정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궁중의 크고 작은 소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녀총화에는 당시 한 궁녀가 남긴 증언이 전해지는데 정난정 마님은 우리를 천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동등하게 대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님을 따랐고 마님이 물으시면 무엇이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습니다. 둘째는 지방정보망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전국의 주요 고을에 있는 기생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고 수령들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기생들은 그 지역 수령의 성향과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명종실록 4년 7월 기사를 보면 전라도 나주의 한 기생이 그 고을 수령의 부정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정난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수령은 윤원형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살인파 인사였고 정난정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정난정은 정기적으로 각 지방의 기생 대표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때로는 금품을 보내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했습니다. 해동잡록에 따르면 정난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고을이 없었고 전국의 기생들이 그녀를 우러러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셋째는 상인과 하급 관리들의 정보망이었습니다. 정난정은 한양의 주요 시전 상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에게 특정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주거나 관청과의 거래를 주선해주는 대신 한양과 지방의 경제 동향 그리고 양반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정난정이 시전의 상인들을 이용하여 대신들의 사생활까지 캐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대신의 집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 누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지,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이 모든 정보가 상인들을 통해 정난정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명종 3년 여름 승정원 일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이영량이 상경하여 윤원영을 찾아왔을 때 정난정이 직접 그를 맞아 차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일개첩이 고위 관리를 맞아 정무를 논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영량은 정난정과의 만남에서 경상도의 주요 현안들을 보고했고 정난정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윤원영이 돌아오자 정난정은 이영량과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명종 5년 봄 정난정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명종실록 5년 3월 기사를 보면 이조판서 임명을 둘러싸고 조정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난정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난정이 이제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인사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난정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심지어 송사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정난정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의 별당 앞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는 것이 예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선물, 금은보화, 토지 문서, 심지어 노비까지 온갖 귀한 것들이 정난정에게 바쳐졌습니다. 명종실록 5년 9월 기사를 보면 대사원 이탁이 상소를 올려 정난정의 재산이 나라의 절반에 이르고 그 사치가 궁궐보다 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물론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정난정이 축적한 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명종 6년 봄 정난정의 새 저택이 완성되었습니다. 한양 북촌 개동에 위치한 그 저택은 당시로서는 가히 궁궐에 버금가는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명종실록 6년 2월 기사에는 정난정의 집이 너무 사치스러워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는 대간의 상소가 실려 있습니다. 저택의 대문은 높은 품계의 관리만 사용할 수 있는 소슬 대문이었고 안채와 사랑채, 별당, 사당까지 모두 갖춘 대저택이었습니다. 집안의 장식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해동잡록에 따르면 정난정의 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자단목 가구가 즐비했고 벽에는 명나라와 조선의 명화가 걸려 있었으며 정원에는 진귀한 화초와 궤석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연못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잉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작은 정자에서는 기생들이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었습니다. 정난정은 종종 이 저택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정치적 논의가 오가곤 했습니다. 명종 7년 여름 정난정의 나이는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권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7년 6월 기록을 보면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될 예정이던 박광우가 정난정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간들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윤원형과 정난정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녀를 향한 증오와 원망도 함께 커졌습니다. 사대부 사회는 천안 기생 출신이 감히 이런 지위에 오른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수침집에 실린 당시 선비 성수침의 글을 보면 그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천안 기생 출신이 국정을 농단하고 조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니 이는 나라의 수치요 임금의 불찰이다. 정난정이 하루라도 더 권세를 누린다면 조선의 기강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민간에서도 정난정에 대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한양의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는 정난정의 사치로 물가가 오르고 그녀에게 바칠 뇌물 때문에 장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퍼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정난정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좋은 관직을 얻을 수 없고 송사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용제총화에는 당시 한양 저작거리에서 불린 노래가 전해지는데 그 가사가 매우 신랄합니다. 여우 같은 계집이 나라를 좀먹고 독사 같은 말로 충신을 해치네. 하늘이 언제쯤 저 요녀를 벌하실까 백성들은 날마다 그날만 기다리네. 정난정은 이런 비난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보망은 너무나 촘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나락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종 8년 가을 정난정은 자신의 별당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그녀의 심정이 담긴 시 한 수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보니 세상이 한눈에 들어오네. 그러나 높은 곳은 바람이 세고 외로움도 깊구나.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텐데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정난정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설령 그 끝이 절벽이라 할지라도 조선의 절반은 정난정의 손끝에서 움직인다.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한 여인이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곧 몰락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난정의 화려한 시대는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9년 봄 윤원영의 본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별당 사이, 정실부인 윤씨와 첩 정난정 사이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종실록과 연려실 기술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갈등은 단순한 처첩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문의 명예, 재산 분배,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복잡하고 치열한 권력 투쟁이 얽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파평 윤씨 가문 출신으로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평 윤씨 세보에 따르면 그녀는 윤지임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엄격한 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서 삼경을 공부했고 여사서를 익혔으며 자수와 서예에도 능했습니다. 그녀가 16살에 윤원형과 혼인한 것은 두 명문가 간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윤씨 부인은 남편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아내로서 그리고 가문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인 초기 10여 년간 윤씨 부인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에게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주었고 시댁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셨으며 집안을 훌륭하게 관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윤씨 부인은 현숙하고 지혜로워 집안을 잘 다스렸고 친인척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원영이 관직에 오르고 점차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윤씨 부인은 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조정의 일로 고민할 때 조용히 옆에서 위로했고 중요한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정성껏 대접했으며 남편의 정치적 동료들과 그 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중종 39년 정난정이 윤원영의 첩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윤씨 부인은 참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양반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시적인 기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첩이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결국 집안의 주인은 정실 부인이라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일반적인 첩이 아니었습니다. 명종 원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고 윤원영이 조정의 실권을 잡으면서 정난정의 위치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명종실록 2년 기록을 보면 윤원영이 정난정을 총애하여 정실 부인을 소홀히 하니 부인이 크게 상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원영은 이제 안채보다 별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정의 일을 의논하는 것도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별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점차 집안의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명종 3년 여름 윤씨 부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윤원영이 조정의 중요한 연회에 정난정을 대동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대간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는 윤원영이 정난정을 단순한 첩이 아니라 자신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병석에 누웠다고 합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윤씨 부인이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처절합니다.
어머니, 이 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천안 출신의 기생이 제 자리를 빼앗고 집안을 주무르니 이 며느리가 어찌 얼굴을 들고 시댁의 조상님들을 뵙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이제 안채에는 한 달에 한두 번도 들르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그 계집과 의논하십니다. 밤마다 눈물로 배를 적시오나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여 참고 견디오나 이 한이 언제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씨 부인의 고통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명문가 부인들의 모임에서 윤씨 부인은 다른 부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윤대감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 그 자리를 기생에게 빼앗겼구려. 명종 5년 봄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직접 찾아가 정난정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이날 안채에서 격렬한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윤씨 부인은 울며 호소했습니다. 대감께서 첩을 두시는 것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집이 집안일은 물론 나라실까지 간섭하고 저를 무시하며 제 자식들의 앞날까지 방해하는 것을 어찌 참으라 하십니까? 저는 파평 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대감께 시집와서 20여 년을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천안 기생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윤원영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집안일이나 잘 돌보시오. 나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정난정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이 대화 이후 윤씨 부인과 윤원영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안채에 칩거하며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윤원영은 아예 별당에서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난정 역시 윤씨 부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윤원영의 총애를 받는다 해도 자신은 여전히 첩이었고 윤씨 부인은 정실이었습니다. 조선의 법과 유교 윤리는 명확하게 적처와 첩의 신분 차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윤원영의 마음이 변하거나 정치적 상황이 바뀐다면 자신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윤씨 부인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 둘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관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윤원영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정난정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정난정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리고 윤씨 부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종 6년 가을 정난정의 전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윤씨 부인의 친정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명종실록 6년 9월 기사를 보면 윤씨 부인의 친정 조카인 윤백원이 갑자기 영모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윤백원이 살인파 인사들과 밀회를 갖고 윤원영을 비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 정난정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정난정은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윤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가 살인파 출신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내용을 왜곡하여 영모로 둔갑시켰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이 윤백원을 모함하여 옥에 가두게 했으니 그 음험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백원은 결국 혹독한 문초 끝에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윤씨 부인의 친정 가문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더 이상 윤원영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윤씨 부인을 도와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사건으로 더욱 고립되었고 정난정에 대한 증오는 뼈에 사무쳤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윤씨 부인의 아들들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장남 윤춘년과 차남 윤계년은 모두 관직에 있었지만 아버지만큼의 능력이나 야심은 없었습니다. 정난정은 이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명종실록 7년 3월 기록을 보면 윤춘년이 승진 대상이었으나 갑자기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조에서는 공식적으로 근무 평가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난정이 윤원영에게 장남이 너무 빨리 출세하면 주변의 시기를 받는다고 조언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윤원영의 재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정실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첩은 일정한 재산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윤원영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토지와 가옥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양과 지방의 토지를 사들이니 그 규모가 매우 컸다고 전해집니다. 명종 8년 여름 윤씨 부인과 정난정 사이에 결정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윤원영의 딸, 즉 윤씨 부인의 친딸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혼인 준비는 어머니인 윤씨 부인이 주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난정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에게 딸의 혼인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니 신랑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자신이 추천하는 인물과 혼인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경로했습니다. 해동잡록에 따르면 윤씨 부인이 별당으로 찾아가 정난정과 직접 대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두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저택의 하인들 증언에 따르면 두 마님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고 심지어 울음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윤원영이 개입하여 정난정이 추천한 신랑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의 딸 혼인조차 결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윤씨 부인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불경을 읽으며 날을 보냈고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난정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씁쓸했습니다. 그녀는 윤씨 부인을 제압했지만 동시에 윤원영의 자식들로부터 깊은 원한을 샀습니다. 윤씨 부인의 아들들은 정난정을 어머니의 원수로 여겼고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윤춘년이 친구들에게 정난정은 우리 집안의 원수다. 언젠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 9년 겨울 정난정은 자신의 별당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녀총화에는 당시 정난정이 시녀에게 한 말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윤씨 부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나 역시 내 자리를 지키려 할 뿐이다. 우리는 둘 다 여자로 태어나 남자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싸움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정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윤씨 부인과 그 자식들로부터 얻은 원한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설령 그 길의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질투와 정치가 만들어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세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과 가정을 잃었고 정난정은 안식과 평화를 잃었으며 윤원영은 가족의 화목을 잃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명종 11년 가을 조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궁중에 퍼졌고 그녀의 수렴청정도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11년 9월 기사를 보면
대왕 데뷔 전에서 약을 자주 드신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문정왕후의 건강 악화는 곧 윤원영 일파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난정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의 정보망을 통해 들어온 소식은 점점 더 불길했습니다. 궁중의 상궁들 사이에서는 대왕 대비께서 정사에 관심을 덜 보이신다는 말이 돌았고 명종 임금이 점차 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승정원 일기 11년 10월 기록을 보면 명종이 경연에서 살인파 출신의 학자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명종이 외척 세력인 윤원영 일파를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원영도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명종 12년 봄 윤원영은 정난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오. 그리고 대왕 대비마마의 건강은 아직 괜찮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나 정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생 시절부터 권력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정난정이 자신의 측근에게 한 말이 전해집니다. 권력이란 아침 이슬과 같다.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대왕 대비마마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정난정은 위기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더욱 은밀하게 숨겼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분산시켜 보관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지방의 한적한 곳에 작은 저택을 몇 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외진 곳에 토지와 가옥을 구입하여 훗날의 피난처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 13년 여름 정난정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윤원영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종실록 13년 6월 기사를 보면 사원부와 사간원에서 연일 윤원영의 전횡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윤원영이 권력을 농단하고 정난정과 함께 조정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파직하고 국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정왕후가 이러한 상소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상소의 횟수가 늘어나고 그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면서 문정왕후도 더 이상 동생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3년 7월 기록을 보면 문정왕후가 윤원형을 불러 조심하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난정에 대한 공격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명종 13년 8월 홍문관 부제학 이탁이 장문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명종실록 13년 8월 기사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격렬함이 대단합니다. 천안 기생 출신 정난정이 윤원영의 총애를 믿고 국정을 농단하며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그녀가 쌓아놓은 재산이 산더미 같고 그 사치가 궁궐보다 심하다 하니 이는 나라의 수치입니다. 더욱이 정난정이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여 옥에 가두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왔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청컨대 정난정을 잡아들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히소서. 이 상소가 올라간 후 한양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사대부들은 모두 정난정을 비난했고 민간에서도 그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용제총화에는 당시 한양시전에서 정난정을 비난하는 벽보가 붙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녀 정난정을 제거하라. 그녀가 하루라도 더 살아있으면 백성의 고통은 계속된다. 정난정은 이제 공개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 13년 9월 전 충청도 관찰사 박응천이 상소를 올려 정난정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관직을 얻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관리들이 정난정으로부터 받은 압박과 청탁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실록 13년 10월 기사를 보면 정난정에게 쏟아진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탐욕, 뇌물수수, 무고, 모함, 심지어 살인까지. 정난정이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독약을 먹여 죽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이나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정난정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윤원영도 이제 정난정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윤원영은 정난정에게 잠시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난정을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난정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종 14년 봄 문정왕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3월 기사를 보면 대왕 대비께서 병환이 깊으시어 정사를 돌보지 못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병환은 윤원영 일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정난정과 윤원영의 대화가 일부 전해집니다. 대감 소첩을 버리지 마소서. 소첩은 대감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와서 소첩을 내치신다면 소첩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윤원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도리가 없소. 지금 조정의 분위기를 보시오. 당신을 보호하려 하면 나까지 위험해지요. 당신 혼자 희생되면 나라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 수 있어. 정난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도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도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윤원영에게 단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할 때는 아꼈지만 이제 짐이 되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명종 14년 4월 문정왕후가 승하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4월 기사는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윤원영 일파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명종은 즉시 친정을 선언했고 윤원영에게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파직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난정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명종실록 14년 5월 기사를 보면 정난정을 잡아들여 국문하라는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죄목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뇌물수수, 권력남용, 무고, 살인교사, 사치, 그리고 국정농단. 진실이 무엇이든 조정은 정난정을 최악의 죄인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정난정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미리 마련해둔 지방의 은신처로 향한 것입니다. 명종 14년 6월 정난정은 전라도의 한 외딴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그녀는 농가의 작은 초가집에 머물며 평민 여인으로 위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조선의 절반을 움직였던 여인이 이제는 누추한 초가집에서 떨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난정의 정보망이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듯이 그 정보망은 그녀의 위치도 금방 노출시켰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14년 7월 의금부 나졸들이 정난정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정난정이 체포되던 날의 상황이 명종실록 14년 7월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을 전라도 고창에서 체포하니 그 모습이 초췌하고 의복이 남루하여 한때의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난정은 결박당한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길은 그녀가 윤원영을 처음 만났던 화려한 연회장으로 가던 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동안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정난정을 구경했습니다. 용제총화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욕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졌으며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한때 권력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여인이 이제는 백성들의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의금부 옥사에 갇혔을 때 그녀의 나이는 45이었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정난정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으며 한때의 미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의금부에서는 정난정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문의 내용은 명종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에게 쏟아진 질문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가? 누구를 모함했는가? 누구를 죽였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정난정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그녀의 죄목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그녀에게 뇌물을 바쳤던 사람들,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들 모두가 이제는 그녀를 고발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덜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그들은 정난정을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문도 이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이 혹독한 형벌을 받았으나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명종 14년 8월 정난정의 국문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정난정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조정의 신료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기사를 보면 정난정의 죄가 극악무도하니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그런 치욕을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으로서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몰락의 서곡은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옥사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 그것은 한편의 비극이었고 그녀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명종 14년 8월 의금부 옥사의 어둠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정난정은 이제 누추한 죄수복을 걸친 채 좁고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기사를 보면 정난정에 대한 국문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녀가 완강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그녀의 죄를 확정지었고 남은 것은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감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천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그 어린 시절. 장학원에서 검은고를 배우며 양반들의 연회에 불려다니던 젊은 날들. 윤원영을 만나 권력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던 그 운명적인 순간. 그리고 조선의 절반을 움직인다는 말을 들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화려한 시절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정난정이 감방에서 지었다는 시 한 수가 전해집니다. 높이 올라 세상을 내려보니 모든 것이 작게 보였네. 그러나 높은 곳은 바람이 세고 떨어지면 뼈가 부서지는구나.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제 꿈에서 깨어나니 남은 것은 무거운 쇠사슬 뿐. 명종 14년 8월 하순 조정에서는 정난정의 처벌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23일 기사를 보면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정난정의 죄가 극악무도하니 능지처참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여자이니 사형으로 충분하다고 했으면 또 일부는 귀양을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명종은 정난정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외척 세력의 전횡과 부정부패를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승정원일기 14년 8월 24일 기록에 따르면 명종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난정의 죄는 곧 윤원영의 죄이고 외척이 권력을 남용한 죄다. 그녀를 엄히 다스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조정은 정난정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처형 방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능지처참은 너무 잔혹하다는 의견과 그녀의 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국 타협안으로 참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26일 기사에 정난정에게 참수형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난정은 이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형을 전달하러 온 의금부 관원에게 정난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빠른 법이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를 처형하기 전에 윤원영 대감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의금부는 이 요청을 조정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원영은 정난정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27일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정난정과의 면회를 거부하니 정난정이 크게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고 함께 권력의 정점에 섰던 두 사람. 그러나 이제 윤원영은 정난정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는 정난정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그날 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동잡록에는 당시 감방을 지키던 나졸의 증언이 전해집니다. 정난정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처량했고 때로는 분노에 찬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윤원영의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그를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명종 14년 8월 28일 밤 정난정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형당하는 치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녀를 증오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목이 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연려실 기술에는 놀라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정난정이 평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독약을 숨겨두었는데 그것이 옥기 속의 작은 주머니에 담겨 있었다. 의금부에서 수색할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난정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도 이미 몰락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후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언제나 독약을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명종 14년 8월 29일 새벽 감방을 지키던 나졸이 이상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정난정의 감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이미 숨을 거둔 정난정을 발견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29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이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을 먹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 정난정의 시신 곁에는 짧은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동잡록에 그 내용이 일부 전해지는데 그 문장들은 한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과 원망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정난정은 천한 기생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 평생을 싸웠다. 권력을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을 가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권력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원영의 것이었고 문정왕후의 것이었으며 결국 남자들의 것이었다. 나는 단지 그 권력을 빌려 쓴 것에 불과했다. 여자로 태어나 천민으로 태어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윤원영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을 사랑했을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 치욕스러운 최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 죽음도 내가 선택한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조정은 정난정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8월 30일 기사를 보면 정난정이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그 죄가 두려워 자결한 것이라 여겨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들은 정난정이 도망치듯 죽었다고 비난했고 사원부에서는 그녀의 시신을 거리에 내걸어 만인에게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명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14년 9월 1일 기록에 따르면 명종은 정난정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그녀를 욕보이지 말라. 그녀의 시신은 그녀의 친족들에게 돌려주어 장례를 치르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명종의 관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난정이라는 존재 자체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난정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난정의 먼 친척이 시신을 거두어 한양 근교의 한 야산에 묻었다. 그 무덤은 표시도 없는 초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궁궐에 버금가는 저택에 살았던 여인이 이름 없는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정난정이 남긴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했습니다. 명종실록 14년 9월 기록을 보면 정난정의 재산을 조사하니 한양과 지방의 토지 수백 결 가옥 수십 채 금은보와 수천 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고 일부는 정난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정난정의 죽음 이후 조정에서는 윤원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신료들은 윤원영도 정난정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으니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종은 외삼촌인 윤원영을 극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종실록 14년 10월 기사를 보면 윤원영을 관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원영은 몇 년 후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녀에 대한 평가는 후세까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그녀를 요부로 기록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정난정은 요녀로서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크다고 평가되어 있고 해동잡록에도 정난정의 사치와 탐욕이 나라를 병들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록에는 다른 시각도 보입니다. 기녀총화에는 당시 한 선비가 남긴 글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다. 정난정을 요부라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천민 여성으로 태어나 이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남자들이 만든 권력의 세계에서 그녀는 남자들의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했을 뿐이다. 만약 정난정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을 것이다. 또한 여사록이라는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난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했던 여인이다. 남자의 세상에서 남자의 그늘 아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역사에 남고자 했다. 그것이 그녀의 야망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비극이었다. 민간에서는 정난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일부 이야기에서 그녀는 악녀로 그려졌지만 다른 이야기에서는 운명에 맞선 비극적 여인으로 그려졌습니다. 한양의 기생들 사이에서는 정난정을 기억하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정난정이여, 그대는 우리의 꿈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네.
천한 몸으로 태어나 하늘 높이 올랐으나 결국 땅으로 떨어졌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자에게는 언제나 빌려온 것일 뿐. 정난정이 죽은 지 몇 년 후 그녀의 무덤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해동잡록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 부인이 정난정의 무덤을 찾아가 술 한 잔을 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여자였고 같은 운명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졌으니 부디 편히 쉬어라. 정난정,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여성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최고의 권력에 올랐던 유일무이한 여인.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 사랑이라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 그녀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조선이라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운 장렬한 투쟁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그 싸움 자체는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몰락했지만 그 야망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명종 14년 가을 한양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정난정을 떠올렸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불꽃처럼 사라진 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천민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 권력은 여자에게도 가능한가? 사랑은 권력보다 강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정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의 권력과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이고도 찬란한 불꽃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난정은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